네, 오늘 저는 이제 HRC 시대를 여는 Safety Enforced AI와 8가지 유즈 케이스를 이제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서 말씀드린 이제 HRC와 AI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HRC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HRC는 그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아마 그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HRI.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칭하는 게 HRI고요. 아니면 R 대신에 그 이전은 HMI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의 특성상 다른 기계와 달리 물리적 상호작용이 다른 장비 대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 상호작용을 HRC라고 특히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과 로봇이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로봇과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것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런 큰 개념은 약간 공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개념이 꼭 공존만 있진 않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사람과 로봇은 함께 해왔어요. 근데 그 형태가 조금 달랐을 뿐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사람과 로봇을 서로 분리한 상태로 함께 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해왔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 펜스를 탈출하면서 이제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하는 형태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로봇은 긴 시간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왜 각광을 받고 있냐, 관심을 받고 있느냐, 이 형태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로봇이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싶어서 이게 관심을 점점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계기가 된 게 피지컬 AI고 휴머노이드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휴머노이드가 기존 로봇처럼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무조건 정지해야 된대요.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그 비싼 로봇을. 그리고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도 같이 동작을 해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HRI와 HRC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뭐 전문가들 워낙 많으셔가지고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AI 쪽에서 지능 쪽만 좀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지능 쪽을 보면 1세대는 픽스드 쪽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많이 쓰는 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단계 또한 픽스드인데 이제 룰베이스에서 통계학 개념이 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세대 때는 이거를 이제 이 AI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사람이 가르쳐 준 거에 한해서만요. 그래서 배워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자율 제조 그리고 자율 판단 이쪽 완전 지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게 되는 지능까지도 넘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로봇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 적용을 하기 전에 로봇의 트렌드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로봇은 그 1950년대부터 이런 산업용 로봇 팔부터 시작했습니다. 팔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안전 기능을 넣은 게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 옆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은 고정된 자리에서 팔만 이동을 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모바일 로봇입니다. 근데 모바일 로봇은 이동만 하죠. 작업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위에 작업 잘하는 팔을 달아준 게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형태입니다. 그 다음 형태가 이제 휴머노이드인데요. 그러니까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랑 휴머노이드랑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다리가 있어요. 근데 바퀴로 굴러가는 다리가 있고 팔이 있어요. 그거랑 두 다리로 걷고 팔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다리 차이죠. 바퀴로 굴러가냐, 휠 타입이냐, 이족 보행을 하느냐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이 특성상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환경을 또 꾸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희망하는 건 뭔가요? 로봇이 내가 있는 옆에 와서 그냥 네가 알아서 작업을 좀 해봐봐.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휴머노이드 쪽이 개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관절도 많고요. 되게 단순하지만 힘 좋은 애를 써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휴머노이드 쪽을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프라 쪽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아까 설명드린 AI와 HRC라는 두 가지 개념을 로봇의 흐름, 개발되고 있는 거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HRC와 AI 쪽의 지능 쪽, 이거를 XY 두 가지 축으로 봤을 때 이 산업용 로봇은 이쪽에 분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협동 로봇은 여기, 그 다음 모바일 로봇,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할 겁니다. 이게 로봇을 활용하는 메가 트렌드고요. 이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이미 트렌드로 자리가 잡혔어요. 그럼 이 트렌드를 제가 AI와 HRC 쪽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지능 쪽으로 보면은 과거의 산업용 로봇부터는 룰 베이스 전통 자동화입니다. 뭐냐면 규칙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필요 없어요, 로봇은. 시킨 일만 잘하면 됩니다. 힘만 세면 돼요.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원하나요? AI가 대충 있어도 잘하길 바래요, 로봇이. 그러면 로봇이 뭘 해줘야 돼요?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점점 로봇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을 때 점점 로봇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AI 고급 자율, 판단, 지능을 점점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HRC 관점으로 봐보면 옛날에는 사람과 로봇을 분리해도 됐었어요. 그래도 만족하고 썼습니다. 지금 또한 이런 공정이 더 많아요. 분리해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이 좋아졌잖아. 우리가 옛날과 다르게 쓸 수 있지 않아? 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만들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로봇 기술 자체가 발전하고 있으니 활용 형태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사람과 로봇 간의 물리적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럼 안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룰 베이스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로봇 간의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요, 안전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시작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생각해보세요. 규칙대로 움직여요. 사람과 로봇이 그냥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되나요? 펜스만 치면 돼요. 그럼 이때 안전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펜스를 설치할 수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그냥 처음 시작 때부터 되냐 안 되냐만 결정하는 수준밖에 없어요. 그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가 되냐면요. 사람과 로봇 간의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인터랙션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또 웃긴 건 로봇이 스스로도 판단하길 바래요. 스스로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움직이기를 바래요. 그런 말은 사람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 로봇 간의 이제 안전이라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것만 잘 확보해도 사람과 로봇은 매우 유용하게 서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적용하는 사례로 보면은 옛날에는 펜스가 그냥 90% 이상이었어요. 거의 100%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개구부를 뚫어야 되는 부분에는 라이트 커튼 정도 설치해서 센서를 일부 썼고요. 근데 요즘에는 펜스를 쓰는 곳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은 지금도 펜스를 많이 쓰죠. 근데 그 이외 로봇은 펜스는 거의 안 쓰고 센서와 PFL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PFL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요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PFL이라는 거는 펜스 센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데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표준에서 파워 폴스 리미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뒀고요.
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 로봇 간 예측 가능한 충돌 시나리오 내에서 물리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펜스와 센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과 로봇은 항상 언제 어디서 부딪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PFL입니다. 근데 이까지만 설명드리면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포인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PFL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PFL인데, 리액티브가 있고 프리딕티브가 있습니다. 그 리액티브는 뭐냐면, 우리 협동 로봇 다들 아시죠? 협동 로봇은 어떤 기능 갖고 있어요? 부딪히면 멈추는 기능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벤트가 벌어진 후에 뭔가 정보를 받아서 안전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후에 더 큰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응형 PF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프리딕티브는 뭐냐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리액티브의 한계가 뭐냐면 이미 1차 사고가 난 다음에 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막는 거잖아요.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럼 1차 사고도 예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측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안전이라는 게. 제가 사람과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이랑 부딪히면 위험하겠네? 직감적으로 알죠. 근데 로봇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봇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딪히면, 그러니까 제가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애기랑 부딪혔을 때, 애기가 나랑 부딪히면 위험하겠네? 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측을 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사람과 로봇이 가까운 상황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PFL 개념 이해를 하셨죠? 근데 이 PFL 쪽은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과 로봇이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터랙션에 충돌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나리오가 수십만 개일 겁니다. 그럼 그 수십만 개를 다 실험할 건가요? 아니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오는 기술이 시뮬레이션입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션 기술은요, 이미 다른 산업에 너무나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시뮬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 예제죠. 캔틸레버 보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휘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휘어지는 거를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수계산하면 돼요. 손으로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캔틸레버 보드를 쭉 수백 개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건물이 됩니다. 건물이 되면, 그럼 이 건물을 또 수계산을 해볼까요? 이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건물이 정사각형만 있나요? 아닙니다. 삼각형도 있고요. 곡선도 있고요. 점점 그런 건물들이, 예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런 수계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하고요. 그럼 여기서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안전한지를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리액티브 방식의 안전검증이라고 하면 건물 지어놓고 부셔봐야 됩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로봇 또한 마찬가지예요. 로봇과 사람과 또 맞아보고 위험하면 멈출 테니 안전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로봇 간에도 예측이 필요한 겁니다. 시뮬레이션 필요하고요. 자동차 쪽에 이런 충돌 실험에도 시뮬레이션 적용 많이 하고 있고요. 항공기 쪽에도 이런 충돌 쪽, 그 다음에 특히나 이쪽 터빈 쪽에 보면은 가끔 뉴스 들으시면은 새가 저기 터빈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터빈이 고장났다. 이런 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파티클, 이 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제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한 20년 전에는 이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좀 많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는 보조자료 정도로밖에 활용이 안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정확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흐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군에서도. 그래서 이게 사람과 로봇 간의 일을 보면은 이 사이에서도 사람이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이쪽이 뭐 언제 어떻게 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충돌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좀 문제가 생기죠. 왜냐? 아까 이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하나 하는데요. 이거 해석하는데 최소 4-5시간 걸립니다. 요즘 빨라져서요. 옛날에는 이거 한 2-3일 걸렸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수십만 개가 되는 거를 지금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 로봇, 이 환경 하나 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적용, 쓸모없는 기술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때 AI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AI라는 거를 적용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의 한계점이 많은 케이스를 분석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는 목적으로 AI를 활용을 한 거고요. 이 계산 결과 값에는 AI가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Safety Enforced AI라고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그 도출 값을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즈 케이스를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를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PFL 위주인 거를 설명드릴 건데 이유는 이제 일반적인 건 너무 쉬워요. 펜스 설치하는 거. 그냥 펜스 설치 유무만 따지면 돼요. 밑에 안과 막을 수 있느냐, 공간 되느냐. 그리고 센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센서 감지할 수 있느냐, 주변에 뭐 증기가 있느냐, 분진이 많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고려해서 센서가 감지되는 환경인지, 그 다음에 뭐 장애물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감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요. PFL 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8개를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거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제 박스를 팔레타이징 하는 건데 이거를 자동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소기업 대부분이 공간이 좀 그렇게 넉넉치 않아요. 근데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자동화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사람이 하고 있는 만큼만 만약에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의 사이클을 보면요. 좀 한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일하다가 근데 바쁘면 어떻게 해요? 뛰어다니면서 일하죠. 그러니까 바쁠 때는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되는데 로봇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뭔가요? 자동화는 자동화대로 꾸리고 이 옆에서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이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 쪽,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시아 쪽은 이런 상황이 정말 많아요. 서유럽이나 미국 쪽 가면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이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못 봤는데 한국, 아시아 쪽에 문의가 오는 거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공간이 일단 좁대요. 그리고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PFA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례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그 공간은 다 잘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동선에 이제 이 로봇에 센서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센서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요 복도까지 이렇게 다 센서를 감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로봇이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니죠, 생산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사이클 타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정지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였냐면요. 여기에 실제 근접할 일은 거의 없었어요. 단지 여기 동선, 여기 왔다 갔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는 정지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 가까이 갔을 때는 정지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때 요 밖에서 움직일 때는 이제 PF를 분석을 하고요. 이쪽은 이제 안전벨트를 깔아가지고 이제 SMS라고 하는데 그 방식대로 협동 운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것 또한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간 작업 동선의 제한 때문에 이제 이 단순한 픽앤플레이스를 이제 PFL과 SMS 방식으로 적용을 한 사례이고요.
다음 뭐냐면 이제 PFL 쪽은 생각해 보세요. 충돌해도 안전하다. 사람과 사람 간에 부딪혀도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부드러운 쪽, 제가 잘 버틸 수 있는 쪽으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제가 천천히 움직이거나 이래야겠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둥글둥글한데 부드러운데 부딪히거나 아니면 속도를 늦추거나. 근데 우리 생산 현장에서 속도를 늦추는 거는 너무나 큰 리스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속도를 전혀 줄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대형 공장입니다. 이 뒤에 컨베이어가요, 이 엄청 큰 공장 안에 쭉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로봇이 안전 때문에 사람이 갔는데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러면 다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정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컨베이어 뒤쪽에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가 그 인동선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사람이 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제 팔레트를 넣고 빼고 하는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는, 앞쪽에는 라이트 커튼을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라이트 커튼이 신호가 받을 때는 팔레트를 넣고 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래 정지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때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작업을 정지를 하고, 이 뒤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로봇이 절대 정지하지 마라. 이게 그냥 PFL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트 커튼을 여기 요 왼쪽 면이랑 아래쪽 면에 적용을 했고요. 요 위쪽 면에 이제 PFL을 적용했고, 오른쪽 면에는 이 컨베이어나 이제 구조물 자체가 펜스, 방호, 그러니까 이 가림막 역할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역할을 해서 이거는 이제 안전 대책들이 결합된 상태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얘가 로봇 속도가 1900mm/s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900mm/s는요, 협동 로봇이 낼 수 있는 거의 최대 속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동 로봇 또한 상황에 맞게끔 최대 속도로 쓰는데 정지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 사례는 이제 그냥 일반 기기, 전자기기 쪽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또한 사이클 타임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이 자동화 공정을 위해서 일부 공간을 할애를 해준 상황이었으나, 근데 사이클 타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사이클 타임을 절대 늦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요 사이에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로봇이 정지할 수가 없는 사이클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속조차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이클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빡빡한 사이클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 여기에 보시면 이 가림막, 보조 가림막만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림막이 주는 효과가 뭐냐면요, 이 로봇과 충돌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되게 줄여줍니다. 만약에 이 가림막이 없으면요,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이 여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 가슴을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가림막이 있는 순간, 이 되게 간단한 가림막입니다.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로봇과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은 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럼 손은 사실 웬만큼 이래 부딪혀도 안전합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것만 아니라면. 다행히 여기는 날카로운 게 아니어서 부딪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은 부딪혀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원래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 타임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이게 머신 텐딩인데요. 이 사례는 사실 옛날부터 되게 많이 썼던 사례인데, 왜냐하면 그 예전에 진흥원에서 뭐 협동 로봇 안전 인증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자가 선언 이래 나오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했던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머신 텐딩 공정 특성상 사람의 유휴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근데 사람이 잘 안 가는데 사람이 갈 때마다 뭐 정지를 해야 되고 뭐 사람이 뭐 가서 또 뭘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조금 원래 그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손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성이 이 머신 텐딩 그 기계가요. 복도로 유지돼서 한 120대 정도가 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는 그 복도대로 복도에 사람이 걸어가서 그냥 모재 넣고 이제 작업물 뽑아갖고 이래 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안전 때문에 협동로봇 2021년 2년 때 갑자기 협동로봇 안전 인증 받아야 된다 이러고 그러고 자가선 해야 된다고 안전 쪽 뭐 검사한다 이래 버리니까는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PFL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도에 사람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로봇이 정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방법은 PFL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이클 타임이 느렸으나 근데 정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제 PFL을 적용을 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지하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조리입니다. 집에서 뭐 요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불을 써서 조리를 합니다. 근데 정지를 해요. 갑자기 로봇이. 그럼 뭐가 됩니까? 음식이 타겠죠. 그러니까 불을 쓰는 조리는요. 조리자가 멈추면 안 돼요. 로봇이 조리자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조리자가 멈추면 음식이 타기 때문에 절대 정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PFL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공정입니다. 조리 공정. 불을 쓰는 조리 공정은요. 근데 이 특수한 상황으로 대형 솥인 경우는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형 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 앞에 있다가 만약에 로봇에 충돌을 해도 이제 충돌 자체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 여사님이 만약에 로봇에 부딪혀갖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졌는데 솥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바운더리, 바깥 바운더리에서는 그냥 일반 PFL로, 그러니까 로봇 여사님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든 거기서 뭔 작업을 하든 로봇은 정지하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사님이 여기 서 있다가 로봇에 충돌이 일어나서 솥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것 같은 영역이 있죠. 그 영역에 만약에 여사님이 가신다고 하면 로봇은 무조건 정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감지해서 정지하는 방식과 이 PFL 방식을 결합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조리 공정에서는 이 대형 솥에 빠질 거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리 공정에서는 PFL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흔히 요새 사료 많이 나오는 치킨 튀긴 조리 로봇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PFL로만 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정지하면 안 되는 공정, 용접. 용접은 하다가요, 이게 중간에 탁 끊기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하면은 거기가 비드가 이제 용접이 퀄리티가 엉망이 됩니다. 용접 또한 정지하면 안 되는 공정이에요. 근데 용접이 이제 용접의 종류가 좀 다른데 용접이 좀 고난이도 용접이나 이제 공면이나 좀 어려운 이제 용접 공정 같은 경우는 로봇이 잘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사람이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더라도 정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FL 조건이 이제 적용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용접 공정에 PFL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고정식, 그러니까 로봇 팔에 대한 것만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점점 로봇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PFL이라는 개념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 로봇들이 사이트에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 곳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 그럼 그때마다 펜스를 다 설치하실 건가요? 펜스가 쳐져 있는데 로봇이 펜스 문을 열고요. 들어가서 자기가 펜스 문을 닫고 자기 재기동을 하고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불편하고. 그래서 이 그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사이트를 이동할 때, 그러니까 이동 중에는 SSM 방식이라서 로봇 주변을 센서가 감지합니다. 그때 사람이 감지가 되면 로봇은 정지하고요. 그리고 얘가 도킹 후에 매니플레이터가 작업을 합니다. 이때는요, PFL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어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표준에는 이 밑에 베이스, 모바일, 바퀴가 움직이는 애랑 매니플레이터가 움직이는 표준이 각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얘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동시동작이라는데, 이 동시동작은 하고 싶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빨리 연구를 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KS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시동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 셀틱스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핵심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게 보시면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족보행 로봇이라고, 휴머노이드는 사실 공식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족보행, 사족보행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족보행 로봇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PFL이란 개념이 온전히 그대로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까지 없는 게 이 휴머노이드 쪽에 그 허용 수치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치만 정해진다면 이 PFL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로봇8에 대해서는 굳이 SI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설치나 시스템 인테그레이트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저희가 안전 쪽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휴머노이드 쪽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쪽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우리 하자. 왜냐면 우리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휴머노이드 쪽을 이제 지금 SI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도 같이 하고 있으니, 지금 만약 휴머노이드 쪽 POC 해서 연구를 하는 환경을 꾸리고 싶다. 그러면 안전을 확보한 상태의 이제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휴머노이드 SI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세이프티 관련해서 제가 어차피 발표를 하니까, 휴머노이드 쪽은 3대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스테빌리티입니다. 이거는 안정성이라는 건데요. 휴머노이드가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넘어지는 거예요. 얘가 애기랑 비슷한데요. 혼자 못 서 있어요. 잘 넘어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몇십 킬로 되는 고체 덩어리가 갑자기 저한테 넘어져요.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스테빌리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사로나 계단이나 이렇게 가는데 애가 갑자기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잡혀 있고, 두 번째는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유튜브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이 약간 댓글도 되게 자극적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휴머노이드 이런 영상 같은 거 댓글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휴머노이드가 이제 누구 명령을 받아서 칼로 사람을 죽이러 다니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킹을 당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대가 뭐냐면 릴라이버리티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머노이드 자체가 학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로봇8은 룰 베이스라 보시면 돼요. 그냥 공식대로 움직이는 건데, 휴머노이드는 이제 학습대로 움직이다 보니 AI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AI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하는 방법이 강학습인데, 강학습은 항상 오차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오차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픽앤플레이스를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래서 휴머노이드 쪽 세이프티는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저희는 사이버 시큐리티 빼고는 두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지금
오늘 그 부스의 2층에 AI 팩토리 특별관의 P340 부스에 오시면은 휴머노이드 시연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틱스는 이제 사람과 로봇이 함께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안전을 단순 기능이 아니라 인프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발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